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강의하는 추대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해커스 토익 최신 경향 분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면서 인강 안에서도 제가 충분히 토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 파트 5, 6, 7, 어휘 모든 면에서 최근에 나오는 토익 문제를 준비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익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뭐 작년과 올해가 확 바뀌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바뀐 지점은 2016년 5월입니다.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뉴토이고요. 그 이전에는 2006년 5월이었거든요. 결국 그 이후부터 2016년에 새롭게 추가된 문제 외에 기존에 있던 문제들은 사실 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06년에 투입된 문제 이외에는 사실 한 10년 넘게 문제들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변화는 있습니다. 더 자주 내는 게 생겼고 좀 덜 내는 게 생겼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제공해드린 인강을 통해서도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죠. 그래도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 조금 설명을 좀 더 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최신 경향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도움드릴 부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아시다시피 파트 5, 파트 6 전체적으로 어떻게 트렌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파트 5는 동일한 유형의 재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다양한 유형을 미리 접해 두시되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문제를 계속 돌려주시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적중 예상 강의 제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단 파트 5 문제는 이 문제를 본 적이 있다와 처음 본다는 실전에서 정말 큰 난이도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구경한 적이 있으면 실전에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트 5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려운 문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본인 목표 점수가 970, 80이면 어려운 문제가 변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본 문제를 확실히 100%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기본 문제가 쉬운 문제와 기본 문제가 한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RC 100문제 중에 80문제만 맞추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800 초중반의 점수는 무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 욕심보다 기본 문제를 확실하게 정답으로 가져가서 점수를 연결한다.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트 6 또한 마찬가지예요. 파트 6는 많은 분이 파트 5에 비슷한 유형으로 생각하시죠. 이름도 파트 5, 6 묶으니까. 하지만 실제 문제를 뜯어보면 파트 7보다 더 정교한 독해력을 요하는 게 파트 6입니다. 오히려 파트 7은 대충 흐름만 읽어도 문제를 풀지만 파트 6는 굉장히 정교하게 읽어야만 알맞은 문장 넣기나 접속 부사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해력을 가장 많이 요하는 게 파트 6이기 때문에 파트 7처럼 공부하시고 독해하는 연습을 많이 길러주셔야 파트 6도 정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생기게 됩니다.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특징이 있죠. 바로 밑에. 밑줄침 바로 뒤에 있는 문장에서 정답의 단서를 상당 부분 주고 동의어와 반의어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파트 6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언급된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문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뤄드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어휘 쪽 중을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우리말로 헷갈려하는 유사 형용사로 이렇게 테마를 잡아봤어요. 사실은 유사한 어휘 문제들을 많이 있는데 명사 쪽도 있고 형용사 쪽도 있고 뭐 동사 쪽도 있죠. 근데 오늘은 첫 번째로 형용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문제 유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형용사가 그냥 어휘 문제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할 수 있는, 가능한, 할 수 있는, 뭐야? 우리말로는 거의 똑같네.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됩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얘들을 접근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말로 헷갈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석보다는 이 아이의 어떤 뉘앙스적인 부분 또는 이 아이의 어떤 구조적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보기가 의미상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휘 본래 뉘앙스나 이 아이가 좋아하는 전치사 호응, 이 아이가 좋아하는 구조 호응 이런 것들을 같이 살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잠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는 보니까 employees라는 명사 앞에 수식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A, 괜찮은 것 같아요. almost는 거의 대부분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뭐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게 우리말로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이 둘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왜 정답은 most가 돼야 되는 걸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most하고 almost가 같이 있으면 실제 토익 문제도 나오지만 일상 회화를 할 때도 almost people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고 갑니다. almost people이란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 almost가 부사거든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most people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정답이기도 하죠. 그런데 선생님, most people은 그냥 한 70%, 80%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진짜 99%의 거의 대부분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almost all people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단수인 경우는 almost every pers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냥 almost만 쓰는 건 아니고 almost all, almost every를 세트로 쓰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most people 하든지 아니면 almost all people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지 그냥 almost people은 없다.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다음을 위해서 most people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of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of를 쓰는 이유는 most하고 the를 같이 나열할 수 없어서 most of the people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들 중 대부분 이렇게 되죠. 얘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이거는 그들 중 대부분이 참석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뭐 찬성했다. 이럴 때 쓰게 됩니다. 이때는 더하고 most를 같이 쓸 수 없어서 of를 연결한 거니까 of 뒤에 더가 없다면 of를 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할 때는 most people 쓰시고 그들 중 대부분 할 때는 most of the people 이렇게 씁니다. 요거 정리 정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Most people, almost the people. 밑에요. Most people, most of the people. 이렇게 정확하게 쓰임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조 확실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두 개는 절대 없는 구조니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문제의 포인트는 most 그리고 almost, most of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 클리어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부터 풀고 얘기해 볼까요? 잠시 풀어봅니다. 자, 주어는 P하고 E입니다. 뒤에 land도 있고요. and도 있죠. 이러면 이제 도시 이름이구나 또는 동네 이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어디를 가도 서쪽 끝에, 동쪽 끝에란 뜻, 서촌 마을, 북촌 마을 있듯이 얘들도 있어요. East End, West End 이런 것들, South End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두 도시가 are fast becoming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보호가 되고 있다. 이 자리는 지금 보호 자리입니다. 그죠? 보호를 넣어야 돼요. 뒤에 보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 중에 두 개니까 두 개, 투. 그런데 투를 고르려다 갑자기 보스도 두 개잖아. 투 두 개, 보스도 이거 두 개는 뭐가 다르지?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투거든요. 왜 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과입니다. 중학교 때 우리 수학 시간에 할 때 사과 보고는 처음 보죠.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사과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사과에 대해서 그 둘 다를 얘기할 때 그때는 both를 씁니다. 두 개에 대해 둘 다라고 할 때는 both를 쓴다. 그럼 to는 여러 개 중에서 그중 두 개를 할 때는 two of them이죠. 우리말로 영어로 표현할 때는 both of them, two of them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them이 두 개냐 여러 개냐의 차이죠.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는 both of them. 여러 개 중에 두 개는 two of the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 both of us 이런 식으로 쓸 때는 both도 괜찮죠, 그죠? 하지만 저 사람들 중에 two of them 이렇게 되면 그들 중 두 명 할 때는 to를 쓰셔야지 both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가장 인구가 많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 얘하고 얘가 가장 인구가 빨리 늘고 있어 이런 말이었으니까 여러 도시들 중에 두 개 해서
two of them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both가 안 되는 이유도 정확히 짚어둡니다. both, 여러 개 중에 two, 요 차이도 이미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준비한 문제. 역시 문제부터 풀어보실까요? 자, 이 문제도 보기 딱 보면 많이 봤어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each 각각 전부 다, every 전부 다, 둘 다 전부 다란 뜻인데 헷갈릴 수 있는 아이죠. 하지만 이 두 개는 의외로 문법적 차이가 아주 큽니다. 여기서는 뒤에 지금 of가 보이죠? 전치사 of랑 이어지면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는 each밖에 없습니다. every of them 어때요? each of them, every of them. every of them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존재하지 않는 폼이거든요. 평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럼 문제를 풀 때도 each of our clients는 제법 자연스러운데 every of our clients는 뭔가 어색하고 낯선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시면 돼. 익숙한 쪽을 정답으로 가져가는 거죠. 머릿속으로 다 넣을 수 없다면 읽어서 몸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몸으로 익히는 거고 습관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왜 안 되는지, 왜 every는 안 되고 each는 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every or each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우리말로는 모두 다, 전부 다, 각각 전부 다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every라는 아이가 갖고 있는 쓰임은 아주 제한적인데요. 한정사의 쓰임을 가집니다. 한정사가 또 뭐지? 한정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요.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정사예요. 따라서 한정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와 함께 쓴다라는 거. 그래서 every의 유일한 쓰임은 every 명사, every 명사. 요 구조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명사도 단수 명사만 오기 때문에 쓰임이 정말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every는 명사 앞에, 그것도 단수가산 명사 앞에만, 그 외에는 every를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홀로도 쓰지 않고요. for도 쓰지 않습니다. every of도 안 됩니다. each of은 되지만 오늘 이 문제가 바로 요거였죠.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of 앞에 every each 주면 each of them. 이렇게 딱 고르시면 돼요. 두 번째, every는 단수가산하고만 쓴다 그랬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every가 복수를 쓸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경우죠. How often? 이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자주 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버스가 얼마나 자주 와요? How often does the bus come?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every 5 minutes.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 쓰는 표현.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렇네. 여기서는 every 뒤에 5 minutes? 복수가 왔잖아. 아니, 단수 쓴다 그러니 이건 뭐야, 그러면? 자, 이거는 5 minutes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 시간의 덩어리로 one time unit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5분씩 끊어서 every 5 minutes, 5 minutes, 5 minutes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every가 복수랑도 결합이 됩니다. 즉 5 minutes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every 5 minutes 이렇게 돼요. 비슷하게 언어들도 그게 됩니다. 5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5분만 더 기다려줘. 네가 기다린 시간만큼 한 번 더. 그래서 5분 더라고 할 때 another 5 minut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단위가 와서요. 수치 단위가 왔었을 때 시간만이 아니에요. 거리도 돼요. every 10 kilometers 하면 10km마다 말뚝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ow often 이라고 물었을 때 every 5 minutes 이런 형태의 이것만 딱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예외 없어요. 그래서 every가 어떤 의미로 쓴다고요? 어떤 기능을 쓴다고요? 명사, 그것도 단수가산 명사 앞에만. 그거 외에는 다른 쓰임 없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도 문제부터 만나보실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밑줄 이유는 갈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 두째 줄 막 읽고 있는 분은 아무 필요 없는 걸 합니다. 얘는 not 하고 밑줄만 보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not이 기준입니다. not everyone, not each other. 어때요? 딱 읽어봐도 not everyone은 뭔가 입에 착 감기는 거에 비해서 not each other는 뭔가 낯선 느낌을 주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each는 아니고 every인가? every or each의 구분점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any, every, or 이런 아이들은 not하고도 잘 쓰고 almost하고도 잘 쓰고 nearly하고도 잘 써요. 그런데 each는 얘들하고 안 씁니다. 참 비슷하죠? every or each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not everyone, not all,
almost everyone, almost all, nearly everyone, everything, nearly all. 이들은 자연스러운데 비해서 each는 not each, almost each, nearly each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얘들하고는 또 구분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not, almost, nearly는 every, all하고는 쓰지만 each하고는 쓰지 않아. 이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읽으세요. any도 참고하세요. any도 같이 쓰니까. 그럼 any부터 할까요? not any, almost any, nearly any. 이렇게. 그리고 every 갈까요? not every, almost every, nearly every. 뒤에는 everyone, everything, everybody.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요. all도 붙여볼까요? not all, almost all, nearly all. 이렇게 자꾸 입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입에 익으면 답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not이 있네. 그럼 not everyone이지. not each one, not each other.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자, 또 하는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문제부터 풀어보십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어브만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밑줄 어브의 구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 중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No of them, no one of them, none of them, not of them. 어때요? 이 중에는 none of them이 입에 좀 붙죠? 이런 느낌이에요. 평소 소리내서 많이 읽어주시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No, not, none. 이것도 한 번씩 비교가 되거든요.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지? 하지만 품사들이 다릅니다. no는 한정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every처럼 no money, no time, no student 이렇게 식으로 명사 앞에만 씁니다. 토익 문제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not은 부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또는 부사 앞에 쓰겠죠. 그리고 none은 대명사입니다. none을 혼자서도 쓰지만 주로 토익에서는 none of them, none of the 명사의 형태로 주로 of와 함께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간단합니다. no는 명사 앞에 no 명사의 형태로 출제하고 none은 of와 함께 none of의 형태로 출제하고 이렇게만 잡으세요. 그래서 no 명사, none of the 명사, no 명사, none of them 이런 식으로 입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주로 not보다는 no하고 none의 구분으로 주로 출제됩니다. not은 보통 not A, but B 뭐 그런 구조, 상관접수사로 주로 출제하죠. 이렇게 정리해 두십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문제부터 풀고 얘기해 볼까요? 자,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eligible, 자격이 있다. possible, 가능하다. 지금 주어는 worker예요. 직원, 노동자죠. 어떤 직원이든 간에 3년 이상 일을 했다면 결국 매니저 자리, 오퍼레이터 자리에 지원하고 승진할 수 있는 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뭐뭐 할 수는 자격이 있다. 또 말이 되고 승진이 가능하다.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우리말로는 둘 다 되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어느 쪽? eligible입니다. 자, 이유가 뭔가 한번 찾아보죠. 왜 eligible은 되고 possible은 안 되는 건가? 보통 이 세 가지 available, possible, eligible 이 세 가지가 보통 같이 붙어 다닙니다. 보기에 같이들 나오죠. 이 우리말로는 얘도 가능한, 얘도 가능한, 얘도 가능한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볼까요? 먼저 available은 이 avail이라는 단어가 value라는 단어랑도 뭐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원은 use, 사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vailable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구입 가능한 또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소리니까 accessible의 동의어로 잘 쓰이죠. 전치사는 목적,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to도도 쓸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주어로 써서 뭐 시설을 이용 가능하다, 물건이 이용 가능하다, 경기장 같은 거 또는 경우에 따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또는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주로 씁니다. 근데 얘는 사람하고 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게 되면 내가 뭔가 부탁하려고 할 때 철수야 너 지금 시간 좀 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럴 때 Are you available now? Are you available now? 이렇게 물어요. 또는 전화 오지요. May I speak 철수? 철수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Sorry, he is not available now. 지금 좀 바빠서요. 이런 식으로 쓸 때 available 씁니다. 약간 free 같은 느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잠시 기다리시고 possible. possible은 할 수 있는 후 그런데 I'm possible 이렇게 놨습니다. 이 possible은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able이고 possible은 어떤 일이 가능하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얘의 중요한 점은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possible은 are you possible 이런 거 없어요? I'm possible 없습니다. 대신 얘가 좋아하는 게 있죠. 바로 가주어 구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it is possible to do, it is possible that 이런 식으로 가주어 구조. 그래서 주어가 가져오면 possible 쪽을 공략하세요. 이 두 개의 공통점 있습니다. 둘 다 형용사의 최상급에 잘 쓰입니다. 예를 들어 the worst possible time.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최악의 조건 이런 얘기할 때 the best available option.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최상급의 possible available이 잘 쓰여요. 그리고 얘네 둘은 후치 수식을 좋아합니다. 명사 뒤에 붙어서 something available, something possible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죠. 후치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래 something which is 또는 something that is possible인데 that is which is가 생략이 되면서 형용사만 남은 케이스죠. 세 번째, eligible은 leg란 단어가 elect, 선출하다에서 와요. 그래서 얘는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qualify 또는 대표가 되면 이제 자격이 있다는 것은 권리가 있는 거죠. eligible, 기본적으로는 having right to do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ligible은 자격이 있다, 권한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구조는 to 정사나 전치사 for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는 보통 자격이 있고 권한을 가지는 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물주어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안 써요. 그래서 사람하고 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주어 부분을 주목하세요. 사물주어는 available이 좋아하고 가주어는 possible이 좋아하고 얘는 사람 안 쓰고요. 사람 주어는 eligible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잡으세요. 그럼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죠. 주어가 worker 사람이네. 사람은 possible하고 아예 안 쓰니까 그럼 답은 eligible이죠. eligible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가지 다 정리 한번 해 두십니다. 자, 7번째입니다. 문제 좀 풀어보실까요? 자, 쉽게 정답이 나왔을까요? 앞에 고객들의, 샤퍼들의 convenience, 편리함, 편리를 위해서 a friendly step, 친절한 직원이 is be 합니다. information desk에. 자, 형용사 possible, eligible, available 세 개 다 있어요. 자, 일단 주어가 사람이네. 그럼 뭐부터 날릴까요? possible부터 날리셔야겠죠.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회사 직원이, 쇼핑센터의 직원이 권리를 가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언제든 이용하세요. available로 가야겠죠. 언제든 와서 물어보세요. 도움 청하시면 항상 도와드리죠. We are available.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possible은 빠르게 날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 잡습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풀어보실까요? 같이 볼까요? Although the shipment가 delivered 했어요. 월요일에 왔어요. 그런데 설치가 인벤토리 룸에 제대로 이렇게 선반에 물건들이 착착착 정리가 안 된 거야. 물건은 월요일에 왔는데 정리가 안 됐대요. 재고 정리가 안 된 거죠. 언제까지도? 금요일까지도. 그죠? 그 다음 금요일까지도. upcoming 다가오는, following 다가오는. 얘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도 한 번씩 보기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following이었습니다. 왜 following이었을까? 이유가 was 때문이죠. 그게 무슨 소리죠? 기준이 이렇습니다. following과 upcoming의 차이는 following은 앞에 언급한 기준 그거 다음에 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주 금요일도 우리한테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얘는 과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과거시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upcoming은 지금을 기준으로 항상 앞으로 다가오는 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미래랑만 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upcoming은 미래 시제의 단서로 출제가 됩니다. upcoming 등장하면 will do가 정답이 되는. 그래서 이게 일단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제가 과거면 upcoming은 안 되는 조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following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day 표현을 좀 좋아하고 얘는 행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following day 이렇게 많이 쓰고 얘는 upcoming election 이렇게 쓰게 됩니다. 참고로 following 같은 경우는 더를 생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없어서 빠진 것 같은데 더 붙여줍니다. The following day, the following year 이렇게 쓰죠. next는 더 없이도 써요. 그냥 next day.
그렇지만 following은 the following day 이렇게 씁니다. 요즘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예전에는 토익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next day와 the following day. 만약 더가 없으면 next는 답이 되지만 following 안 되는 뭐 그런 문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following은 전치사로도 유명하다라는 거. after랑 똑같은 전치사로도 많이 씁니다. following the event, following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upcoming은 명사 앞에만 쓰고 보어로는 안 써요. The election is coming 이렇게는 안 쓰고 the coming election 이렇게만 씁니다. 다가오고 있다 할 때는 coming up 이란 말은 쓰지만 upcoming은 쓰지 않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upcoming은 something is coming이라고 안 쓰고 upcoming something, upcoming 명사 이렇게만 쓴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풀어보실까요? 네. A small group discussion이 will be offered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장은 끝났습니다. 그럼 밑줄입니다. The luncheon 만찬 행사가 있고 나서게 되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더 명사 앞에는 더가 있으니까 이거는 형용사 문제가 아닌 거죠. 이 경우는 전치사로서 follow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following은 전치사로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오늘은 형용사 유사 어미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토익 시험에 대한 준비에 대한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기본 문제를 100% 맞추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것보단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처리한다. 기준 아주 간단해요. 문제를 딱 봤는데 뭐지 이 문제는? 낯서네? 이런 거 말고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많이 본 느낌인데 아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애는 확실히 처리하셔야 돼요. 몇 번 봤다 싶은 거는 확실하게 처리하시도록 기본기를 강화해 주세요. 어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Part 5, Part 6, Part 7 모든 부분에 걸쳐서 어휘력이 제일 중요하죠. 어휘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문장 구조 분석력을 늘려주시는 거. 얘는 Part 5, 6에도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돼야 또 독해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art 5, 6만 해서는 좋은 점수 안 나오죠. Part 7에서 좋은 점수를 내려면 직독직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 한 가지 액티비티를 꼭 추가해 줍니다. Part 7 또는 Part 6 지문을 꼭 소리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평소에 계속 소리내서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문장 구조나 그 흐름, 플로우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보는 문법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지만 독해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덤으로 소리내서 읽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하기, 기본 회화나 토익 스피킹, 오픽 시험을 준비하시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눈으로만 공부를 하는데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토익은 언어고요. 언어는 입으로 하는 거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너 이름이 뭐니? 라고 영어로 얘기할 때 What's your name?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냥 What's your name이 나오죠.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만 해도 바로 What's your name이 나오죠. What's your name? Where from? Where are you going? 이런 건 바로바로 나오죠. 그건 이미 내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흡수합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 머릿속으로 막 의문사를 먼저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문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말 못합니다. 완전히 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What's your name처럼 Where are you from처럼 수없이 많이 해보시면 내 거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소리내서 여러 번 읽으시면 토익도 끝나고요. 회화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꼭 소리내서 읽는 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토익 문제만 풀지 마시고 꼭 시간 내서 하루 30분 이상씩은 소리내서 읽기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해커스 토익 최신 출제 경향 분석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특별히 유사 형용사, 그 중에서도 우리말로 혼선을 주는 형용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엔 기회를 내서 명사나 동명사 편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점수가 나오는 그 토익 정복의 그 순간까지 저하고 해커스가 열심히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never give up 하시고요. 그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